전 세계 곳곳에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둔 맥도날드. 다들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죠? 그런데 정작 이 회사가 큰 돈을 버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맥도날드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무려 약 60조 원. 웬만한 부동산 회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맥도날드가 가맹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은 햄버거 로열티가 아니라 매장에서 받는 임대료에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햄버거 가게를 늘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평범한 햄버거 장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부동산 사업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프랜차이즈의 돈 버는 공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건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올해 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기름값이 한때 배럴당 $100 선까지 치솟았고 환율마저 출렁이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장바구니로 날아들었죠.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던 소리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외식 물가가 뛰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줄이고 손님이 끊긴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폐업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히려 몸집을 키우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거든요. 돈이 없다고 굶을 수는 없으니 지갑이 가벼워진 사람들은 비싼 한 끼 대신 10,000원 아래로 해결되는 싸고 빠른 한 끼로 눈을 돌립니다. 실제로 점심값 1만 원 시대에 국내 버거 시장은 외식업 침체 속에서도 거꾸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싸니까 잘 팔린다는 단순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맥도날드의 불황을 모르는 회사라는 별명까지 붙인 데에는 가격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동산이죠. 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든 건 1950년대의 두 남자였습니다. 한 명은 벼랑 끝에 몰려있던 믹서기 외판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햄버거를 뒤집어 본 적도 없는 숫자 전문가였죠. 두 사람의 사연은 실제 영화로 만들어졌을 만큼 파란만장한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풀기로 하고 먼저 이들이 남긴 시스템부터 뜯어봅시다. 그 출발점은 땅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맥도날드는 수십 년간 쌓은 데이터로 어떤 자리가 돈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맥도날드가 들어간 자리는 검증이 끝난 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안목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까 그 외판원 출신 사장이 직접 경비행기를 타고 동네 위를 빙빙 돌면서 교회 첨탑과 학교 운동장부터 찾았다고 하죠. 그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모여 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감이 아니라 발품으로 쌓은 데이터인 셈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 2개가 만나는 교차로, 그 중에서도 신호등 앞에서 차들이 멈춰서며 간판을 바라보게 되는 모퉁이 땅, 그리고 주차장을 넉넉하게 뺄 수 있는 널찍한 부지죠.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그러니까 한 번 정한 이자가 수십 년 동안 오르지 않는 빚을 내서 사들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산더미처럼 보유한 회사라 신용도가 워낙 높아서 은행들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맹점주를 앉히는 순간 마법이 완성됩니다. 시장 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기꺼이 내겠다는 세입자가 땅을 사자마자 자동으로 확보되는 셈이니까요. 얼마나 비싸게 받길래 그러냐고요? 일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보통 매출의 6에서 10% 정도를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평균 10%가 넘는 돈을 많게는 매출의 15%까지 본사에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죠. 여기에 간판 사용료 격인 로열티사에서 5%는 별도입니다. 계약 조건도 철저히 본사 중심입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0년인데 재료는 감자 하나까지 본사가 승인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고, 매장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본사가 정해준 자리, 그러니까 본사 소유의 부동산에서만 열어야 하거든요. 세입자가 건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세입자를 고르는 판인 거죠. 일반 건물주라면 좋은 세입자 구하는 게 평생의 숙제인데 맥도날드는 이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한 점주가 장사를 접어도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자가 줄을 서 있고, 최악의 경우엔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팔아도 남는 장사니까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땅값 자체가 올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은 임대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동안 도시가 커지고 상권이 무르익으면 땅값까지 함께 오르죠.
20년 전 헐값에 사둔 교차로 모퉁이가 몇 배로 뛰는 일을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수십 년째 반복해온 겁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건물이 해마다 낡아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데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장부상으로는 건물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낀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자산이 쌓일수록 담보 가치가 커져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좋은 땅을 삽니다. 결국 부동산이 커질수록 다음 부동산을 살 힘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산이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임대료는 더 비싸고 자리도 마음대로 못 고르고 운영 방식까지 시시콜콜 통제당하는데 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되려는 걸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깐깐함에 있습니다. 보통 새로 문을 여는 식당은 절반가량이 5년을 못 버티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가맹점의 실패 확률은 그보다 훨씬 낮거든요. 본사가 검증한 목 좋은 자리에서 검증된 시스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 장사를 하니 애초에 망할 여지가 적은 겁니다. 물론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매장 하나를 맡으려면 보통 12억에서 24억 원에 이르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본사의 심사와 면접도 깐깐하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높은 문턱도 일단 넘고 나면 오히려 훈장이 됩니다. 그만큼 검증된 사업자라는 뜻이니까요. 점주 교육도 남다릅니다. 햄버거 대학이라는 자체 교육기관에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매장을 받을 수 있죠. 본사가 점주를 힘들게 고르고 혹독하게 훈련시킬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점주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욕 맨해튼에서 매장을 4개까지 굴렸던 한 한인 점주는 이 선발 과정을 사관학교가 생도를 뽑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것이라며 본인도 생업을 제쳐두고 4년 넘게 매주 20시간씩 훈련을 받고서야 매장을 손에 넣었다고 회고하죠. 그 고생을 왜 감수하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은행이 매장값의 대부분을 선뜻 빌려줄 만큼 확실한 장사라 7년이면 빚을 다 갚고 그 다음부터는 대대손손 먹고 살 길이 열린다고요. 점주들 사이에 피 속에 케첩이 흐른다는 말이 도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거래인 겁니다. 점주는 자유와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사고 본사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빌려주는 대신 검증된 세입자를 확보하는 거죠. 서로 계산이 맞아떨어지니 지금껏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굴러온 장사인 거고요. 이 차이는 회사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맥도날드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 재료비부터 직원 월급, 매장 운영비까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영점의 이익률은 10에서 15% 수준에 그치죠. 그런데 가맹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점주가 부담하고 맥도날드 본사는 로열티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 부문의 이익률은 무려 80%를 넘습니다. 쉽게 말해 맥도날드는 직접 햄버거를 팔 때보다 남들이 햄버거를 팔게 하고 그 위에서 돈을 받을 때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가맹점에서 걷는 임대료만 1년에 13조 원 안팎. 웬만한 대기업의 전체 매출과 맞먹는 돈이 오직 월세로만 통장에 입금되는 셈입니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월세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가니 본사 입장에선 이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없죠. 심지어 이 임대료에는 안전장치까지 달려 있습니다. 계약상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최소한의 임대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구조라서 전염병 같은 최악의 재난으로 매장이 흔들려도 리스크는 점주가 먼저 떠안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정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진짜 위력은 경기가 나빠질 때 드러납니다. 앞에서 봤듯 불황에는 손님이 오히려 패스트푸드로 몰리니 매출이 버텨주고 설령 장사가 꺾이는 매장이 나오더라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본사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에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 3준곳을 묶어놓은 다우지수에서 그의 주가가 오른 종목은 맥도날드와 월마트 단 둘뿐이었거든요. 심지어 맥도날드는 위기 전후로 4년 넘게 매달 기존 매장 매출이 늘어나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기를 쇼핑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평소 눈여겨보던 좋은 땅들을 헐값에 쓸어 담은 거죠. 남들이 살아남으려고 자산을 파는 동안 이 회사는 오히려 자산을 불렸으니 불황이 반갑다는 말이 이 회사에겐 농담이 아닌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50년 가까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에서 주주 몫으로 나눠주는 돈을 매년 늘려온 이른바 배당 귀족이거든요. 이런 기록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를 뒤져도 손에 꼽는데 그 미천이 바로 임대료라는 안정적인 현금입니다. 하도 부동산으로 잘 버니까 2015년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아예 이런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부동산 부문만 떼어내서 리츠로 만들자는 거였죠. 리츠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건물주가 된 다음 월세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 갖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재무적으로만 보면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경영진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좋은 땅을 알아보는 눈과 그 땅에서 장사를 성공시키는 노하우, 이 둘이 한 몸으로 붙어 있어서 강한 건데 쪼개는 순간 마법이 풀린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결합이야말로 경쟁사들이 베끼지 못하는 진짜 장벽이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목 좋은 자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맥도날드가 선점했고 그만한 땅을 사모을 자본력도 신용도 없습니다. 결국 경쟁자들은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며 건물주 눈치를 보는데 맥도날드는 처음부터 그 건물주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맥도날드가 돈을 긁어모으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까 미뤄뒀던 궁금증을 풀 차례죠. 이 설계도를 그린 두 남자, 망해가던 외판원과 정체불명의 숫자 전문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창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야기는 1954년 미국의 한 52세 외판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은 레이 크록. 17년 동안 종이컵을 팔았고 그 다음엔 밀크쉐이크를 한 번에 5잔씩 만드는 믹서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전국의 식당 문을 두드리며 살았죠.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뛰었지만 손에 남은 건 당뇨병과 관절염, 그리고 그런 통장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여전히 물건을 팔러 다녔으니 이 시점에 크록을 보고 훗날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주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가 믹서기를 8대나 사겠다는 거였죠. 한 번에 밀크쉐이크 40잔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시골 가게가 도대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길래 이런 주문을 하는 걸까요? 궁금해진 크록은 직접 차를 몰고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그 가게는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가 나오는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주방을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설계하고 메뉴를 확 줄여서 싸고 빠르고 균일한 음식을 기계처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형제도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할리우드에서 성공을 꿈꾸다 대공황에 밀려 핫도그 노점부터 시작했고 시행착오 끝에 햄버거로 종목을 바꾸면서 동생 리처드가 이 혁신적인 주방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거든요. 종업원 서빙을 없애고 손님이 카운터에서 직접 받아가게 한 것도 이들이 처음이었죠. 크록의 머릿속에 번개가 칩니다. 이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복제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다는 확신이었죠. 그는 형제를 끈질기게 설득해 프랜차이즈 확장 권한을 따냅니다. 프랜차이즈란 쉽게 말해 본사가 만든 장사 설계도와 간판을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록의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됩니다. 아쉬운 쪽은 크록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처참할 만큼 불리했거든요. 수정 제한. 크록이 가맹점 매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일부는 형제에게 다시 떼어줘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가맹점이 아무리 팔아도 크록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푼돈 수준이었죠. 여기서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까지 전부 감당해야 했으니 매장이 늘어날수록 일만 많아지고 통장은 오히려 말라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크록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 생명보험까지 헐어가며 버텼지만 파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였는데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처지였던 거죠.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 신화는 사실 이 지점에서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는 살아남은 걸 넘어 세계 최대 외식 기업이 됐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 해리 소노본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서 돈 관리를 총괄하던 재무 전문가였는데
크록 회사의 속사정을 살펴보고는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지죠. 당신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장사를 하고 있다. 햄버거 수수료 몇 푼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대신 가게가 들어설 땅과 건물을 맥도날드가 먼저 확보하고 그걸 가맹점주에게 다시 빌려줘라. 한마디로 햄버거 장수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라는 처방이었습니다. 1956년 크록과 손오보는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부동산 전문 자회사를 세웁니다. 처음엔 목 좋은 땅을 빌린 뒤 웃돈을 얹어 가맹점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현금이 돌기 시작하자 아예 은행 대출을 받아 땅과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는 단계로 넘어갔죠. 앞에서 살펴본 그 제국의 뼈대가 바로 이때 세워진 겁니다. 이 구조의 힘은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건물주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본사의 운영 방침을 어기면 임대 계약을 근거로 매장 운영권까지 흔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료라는 안정적인 수익과 가맹점에 대한 통제력을 동시에 쥐게 된 겁니다. 처음엔 은행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햄버거 회사가 왜 부동산을 사들이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전략의 힘은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경쟁자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려갔습니다. 해리 손오보는 훗날 투자자들 앞에서 맥도날드의 사업 구조를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음식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햄버거를 파는 이유는 가맹점주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맥도날드에게 햄버거는 그 자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햄버거를 잘 팔아 가맹점이 돈을 벌게 만들고 그 가맹점에서 다시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 바로 이 구조가 맥도날드를 단순한 패스트푸드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기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한 제국의 설계도 뒤에는 씁쓸한 거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을 만든 형제와 구조를 설계한 손오보니 어떻게 이 판에서 차례로 밀려났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성공의 열매는 달콤했지만 그걸 나누는 방식은 냉혹했거든요. 부동산 모델로 돈이 돌기 시작하자 레이 크록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생깁니다. 바로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였죠. 품질을 지키려는 형제와 이익을 늘리려는 크록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원가를 아끼려고 우유 대신 가루로 만든 밀크쉐이크를 쓰자는 크록의 제안에 형제가 결사반대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결국 1961년 레이 크록은 형제의 권리를 통째로 사들입니다. 가격은 $270만. 세금을 떼고 형제가 각자 손에 쥔 돈은 $100만. 당시로선 분명 큰 돈이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 매장에서 한 해 100조 원어선 넘게 파는 제국의 몸값치고는 터무니없는 헐값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형제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거래에는 서류에 없는 약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 맥도날드 매출의 일부를 형제에게 평생 지급하겠다는 문서 없이 말로만 오간 약속이었죠. 대출 심사에 걸림돌이 되니 계약서에는 못 넣지만 신사답게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단 한 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해에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인데 문서가 없으니 법적으로 받아낼 길도 없었죠. 크록 측은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진실은 결국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서만 남게 됐습니다. 형제의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운영하던 원조 1호점은 이름 권리까지 넘어간 탓에 맥도날드 간판을 내려야 했고, 크록은 보란듯이 바로 근처에 새 맥도날드를 열었죠. 원조 가게가 도리어 짝퉁 취급을 받으며 밀려나다 결국 문을 닫고 만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모델을 설계한 해리 손오보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그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초대 사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1967년 곧 불황이 닥칠 거라며 확장을 멈추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야 한다는 크록이 정면 충돌했고, 이 싸움에서 밀린 손오보니 결국 짐을 싸게 되거든요. 그는 떠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300만 몽땅 팔아버렸는데 이게 그의 인생 최대 실수가 됩니다. 그대로 쥐고 있었다면 세상을 떠날 무렵 그 가치가 $10억 넘었을 테니까요. 손오보는 이후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 매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매장을 발명한 형제도, 돈 버는 구조를 설계한 손오본도 판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판을 쥐고 있던 크록이 제국과 명예를 독차지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명한 교훈이 하나 남죠. 결국 이기는 것은 구조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사연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이클 키튼이 크록을 연기한 2016년 작품 파운더인데 제목부터가 뼈가 있습니다. 파운더는 창업자라는 뜻인데 정작 창업자가 아닌 레이 크록이 평생 스스로를 맥도날드의 파운더라고 부르고 다녔거든요. 자, 시계를 다시 현재로 돌려보죠. 이 낡은 공식은 요즘 어떤 성적을 내고 있을까요? 맥도날드는 2025년에도 전 세계 매장에서 팔린 돈이 7%가량 늘었고 고물가로 외식업 전체가 휘청이는 와중에 오히려 가성비를 앞세워 손님을 더 끌어모았거든요. 확장 속도는 한층 더 무섭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2,600개 안팎의 새 매장을 열 계획이고 전 세계 매장 5만 개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잊지 마세요. 이 회사에게 새 매장 하나는 곧 새로 확보하는 목 좋은 부동산 하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월가가 이 회사를 보는 눈도 여전합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어주,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피난처가 되어주는 주식의 대표 격으로 맥도날드가 꼽히거든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월세 걷는 회사라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시대에 맞춰 옷은 갈아입고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하는 단골만 2억 명 안팎으로 불려놨고 배달과 키오스크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앞에 줄지어 선 차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배달의 시대에도 목 좋은 자리의 가치는 꺾이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의 판단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2025년에 매출 1조 4천억 원대를 기록하며 1년 만에 14.5% 성장했고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30년까지 매장을 5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그 매장들이 들어서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역 앞, 대학가, 큰 사거리 모퉁이입니다. 유동 인구가 몰리는 목 좋은 자리라는 공식이 그대로인 거죠. 70년 전 손오본이 그린 설계도가 바다 건너 한국 땅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시대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형 쇼핑몰들이 좋은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입점업체, 임대료로 버티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고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맥도날드는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겉으로는 햄버거를 팔지만 본질은 검증된 목 좋은 자리를 파는 회사입니다. 손님에게는 햄버거를, 가맹점주에게는 자리와 시스템을 팔고 그 대가로 매달 월세와 사용료를 걷어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은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소유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 맥도날드 형제는 세계 최고의 햄버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부는 햄버거가 아니라 그 가게가 서 있는 땅을 쥔 쪽으로 흘러갔으니까요. 이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수입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 나는 그 구조에서 세입자 쪽에 서 있는지, 건물주 쪽에 서 있는지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 대신 일해주는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핵심이니까요. 다음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 저 노란 간판 뒤에는 햄버거 장사만 있는 게 아니라 7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임대료를 받아온 거대한 부동산 사업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관점 하나가 여러분이 기업의 돈 버는 방식을 보는 눈을 조금은 바꿔줄지도 모릅니다.